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복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나이 74,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산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배도현. 그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까지 봤으니 자식 농사 다 지었다 생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북적일 일도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결혼 초부터 명절엔 각자 집안에 충실하자고 합의를 봤다나 뭐라나. 그래서 을에 추석 아침이면 며느리는 친정에 가고 아들 녀석만 오전에 잠깐 들러 얼굴 보고 가는 게 전부였죠. 저야 뭐 그런 게 서운할 나이는 한참 지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려니 하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속 시끄럽지 않고 좋았어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여느 추석처럼 아니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시작되었죠.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저는 이른 새벽잠이 깨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동이 터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낼 것도 손님 맞이를 할 것도 없으니 마음은 한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남편 생각이 참 많이 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우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아들 녀석인가 싶었지만 그 아이는 늘 오기 전에 전화를 하는 애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덜컥 겁이 나서 허둥지둥 현관으로 향했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 고유라가 서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결혼하고 5년 동안 명절 아침에 며느리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자기 친정 가기 바빴던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저 유라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또 어찌나 살가운지.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와락 저를 껴안는 신용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니,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까봐 제가 제일 먼저 달려왔죠. 잘 주무셨어요? 아니, 유라, 너가 웬일이냐? 친정은 안 가고? 가야죠.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먼저 뵈려고요. 오늘 아침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와 값비싸 보이는 한우 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으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던 아이가 이렇게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것도 모자라 아침밥까지 차려주겠다니. 저는 기쁘기보다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사람의 행동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인데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그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다. 뭘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너도 얼른 친정 가봐야지. 사돈들 기다리시겠다.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늘 도현 씨도 오전에 온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아침 먹고 가도 늦지 않아요. 제가 솜씨 좀 부리게 해주세요. 네.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익숙하지도 않은 저희 집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탕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저 과장된 몸짓과 상냥한 말투, 저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 부산을 떨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에 재료가 좀 부족하네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차려서 아버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잠깐 시장 좀 다녀오실래요? 저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잘 몰라서요. 시장? 지금 시간에? 네. 금방 다녀오면 되죠.
어머니랑 팔짱 끼고 장 보러 가는 게 제 소원이었다니까요. 참으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내비친 적 없던 아이가 갑자기 소원이라니요. 하지만 아침부터 찾아와 애쓰는 며느리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래,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일단 장단은 맞춰주자. 오늘 안에는 꼬리가 잡히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짱을 꼭 끼며 제잘거렸고 우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차는 평소보다 훨씬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서는 낯선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 기묘한 동행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차는 익숙한 동네 길을 벗어나 조금 한적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유라야, 시내에 있는 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었니? 이 길은 좀 낯선데. 며느리는 핸들을 쥔 채 앞만 보며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 시내 시장은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아는 사람만 아는 물건 좋고 한적한 재래시장이 이 근처에 있대요. 거의 다 왔어요. 그 후로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까와 달리 말이 없었고 입술을 꾹 다문 채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침묵 속에서 바짝 마르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주위 풍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차가 시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낡은 상가와 공장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운전하는데 방해돼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녀석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유일한 내 편은 아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아들. 엄마, 어디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엄마 지금 시장 가는 길이다. 왜 그렇게 놀라? 그러자 아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소리쳤습니다. 엄마, 유라랑 같이 가는 거죠? 엄마,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도망가세요. 유라가 너무 이상해요. 도현아, 그게 무슨 소리냐? 뭐가 이상해? 엄마, 잘 들으세요. 오늘 추석이라 서울 시내 재래시장 전부 다 쉬는 날이에요. 제가 방금 확인했어요. 유라가 엄마 데리고 가려는 곳 시장 아니에요. 제발 제 말 믿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당장요. 아들의 외침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시장 아니야. 그 한마디에 아침부터 이어졌던 모든 의심과 불안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과도한 친절, 어색한 아침 식사 준비, 그리고 한적한 시장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어딘가로 유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차가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며느리가 차의 시동을 끄며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순순히 며느리를 따라 내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말을 믿고 내 인생 최대의 달리기를 시작할 것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들. 끊어. 그리고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유라 덕분에 좋은 시장 구경하겠구나. 차 문이 열리고 저는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부축하기 위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힘껏 내던졌어요. 와르르 소리와 함께 가방 속의 물건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머니 하고 외치며 허리를 숙이는 찰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74. 누군가에게 쫓겨 이렇게 필사적으로 달려본 것이 대체 얼마만인지.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등 뒤에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하고 외치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저 인적이 드문 이 낯선 동네에서 사람의 흔적이 보이는 큰 길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낡고 허름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담벼락과 깨진 유리창이 널린 재개발을 앞둔 동네인 듯 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반쯤 무너진 담벼락 뒤에 몸을 웅크렸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는 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았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갑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로 절규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대체 왜? 며느리는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려 한 걸까요? 나를 속여서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골목 어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신복순 여사님, 어디 계세요? 아까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또각, 또각.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심장이 오그라들었죠. 다행히 며느리는 제가 숨어 있는 곳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골목 입구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다른 쪽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어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이 동네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희미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곳은 제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렸던 동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아들 도현이를 낳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까지.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었죠.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저 역시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이곳을 잊고 살았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옛 동네가 하필이면 며느리에게서 도망친 피난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골목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몸은 늙었어도 젊은 시절 매일같이 오갔던 길은 머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아직도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내 오랜 친구, 경잔의 집이 있을 겁니다. 남편들끼리도 유난히 친해서 젊었을 때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살았던 친구예요. 남편이 죽고 제가 이사를 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경자라면 분명 저를 반겨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경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경잔의 낡은 대문은 예전 모습 그대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자야, 나 복순이다. 안에 있니?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하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경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자는 추석 아침부터 웬 행색이냐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제 얼굴 가득한 땀과 공포를 읽었는지 눈이 동그래졌어요. 복순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 꼴이 왜 이래? 어디서 넘어지기라도 한 거야? 경자야, 나 좀 숨겨줘.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저는 거의 울먹이며 경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자는 더 묻지 않고 제 손을 이끌어 집 안으로 들였어요. 대문을 걸어 잠근 경자는 제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만 여기는 아무도 못 찾아오니 걱정 마라. 일단 숨부터 돌리고 찬찬히 얘기해봐.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긴장이 탁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경자가 내어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침부터 있었던 기묘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유라라는 애 처음부터 난 마음에 안 들더라. 눈빛이 꼭 딴 생각하는 사람 같았어.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것도 아주 못된 꿍꿍이. 경자의 말을 들으니 저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경자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핸드폰은 아까 도망치면서 가방과 함께 길바닥에 버려두고 왔으니 며느리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경자의 핸드폰으로 아들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다행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나다. 엄마야.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세요, 지금?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제가 친구 경자네 집에 무사히 와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도현아, 너 아까 유라가 이상하다고 한 거, 시장 문 닫았다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있니? 뭐라도 좋으니 이상했던 점 전부 다 말해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막연하게 품고 있던 불안감을 현실적인 공포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 안부를 묻는가 하면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입해둔 보험은 없는지 등을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그저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철이 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늘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엄마, 유라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박 팀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팀장님. 시나리오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VIP 모시고 지정된 장소로 갈 테니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회사 일인가 보다 했는데 엄마가 유라랑 시장 간다는 말을 듣고 오늘 시장이 쉰다는 걸 아는 순간 그 VIP가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박 팀장, 시나리오, VIP.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저를 노린 어떤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아들의 핸드폰으로 다른 전화가 걸려온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말했어요. 엄마, 잠시만요. 유라한테서 전화가 와요. 일단 제가 받아볼게요. 아들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고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경자와 함께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엿들었어요.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나랑 장 보러 가셨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론가 막 뛰어가셨단 말이야.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더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빨리 와서 같이 어머니 좀 찾아줘. 응?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천연덕스러운 연기라니. 순식간에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는 저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아들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달래며 자기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저 인간이 지금 엄마를 치매 노인으로 몰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안다. 나도 들었다. 도현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가 중요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유라를 걱정하는 남편 연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서 유라 방, 컴퓨터, 차 안, 뭐든 좋으니 샅샅이 뒤져서 박 팀장이나 시나리오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내. 사진을 찍든 파일을 복사하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이건 우리 모자에 목숨이 걸린 일일지도 몰라. 할 수 있겠니? 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니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이 더러운 연극의 판을 뒤집어 엎을 차례였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이 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찾아낼게요. 엄마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말고 꼭 몸조심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친구 경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자는 주먹을 꽉 쥔 채 제 손을 맞잡아 주었어요. 복순아,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나쁜 것들, 내가 꼭 내 손으로 잡게 해줘야지. 친구의 든든한 응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어요. 며느리 고유라와 그 뒤에 숨어있는 박 팀장이라는 자가 꾸민 이 더러운 시나리오의 결말은 이제부터 제가 직접 써내려갈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자네 집에서 초조하게 아들의 연락을 기다린 지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추석 아침에 부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막만이 흐르는 낡은 동네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어요.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들은 무사히 증거를 찾고 있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경자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주며 아무 말 없이 옆을 지켜주었죠. 바로 그때 경자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사진 몇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엄마. 유라 가방 속 파우치 안에 있던 USB예요. 지금 바로 안에 있는 파일들 열어서 보내드릴게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자와 함께 거실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아들이 보내올 파일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신복순 여사님 최종 시나리오라는 끔찍한 제목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경자가 마우스를 클릭해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펼쳐졌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대본이었습니다. 저 신복순을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번 자수성 가형 노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다른 노인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홍보 영상의 대본이었죠. 거기에는 제가 해야 할 말, 지어야 할 표정, 입어야 할 옷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온화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저는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자식을 키운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상품을 만나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지요. 따위에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는 대사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오늘 저를 데려가려 했던 그 한적한 장소는 바로 그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속여 촬영을 강행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만약 제가 거부했다면 아까 전화에서 연기했던 것처럼
저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으로 몰아 강제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속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본의 마지막 장에는 박 팀장 코멘트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고유라 씨, 시어머니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반에 확실히 기선을 제압해야 후반 작업이 편해집니다. 영상 촬영 후 수익금 배분 계약서와 함께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까지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잊지 마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사기극에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 전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도 모자라 그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옆에서 함께 화면을 보던 경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떤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심이었어요. 저들이 나를 주연 배우로 삼아 연극을 꾸몄다면 기꺼이 그 무대에 올라주리라. 하지만 연출과 결말은 내가 정한다. 저들이 써놓은 천박한 시나리오 대신 제 인생의 지혜와 용기로 써내려가는 새로운 시나리오로 저들을 심판하리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경자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전해야겠어. 이제부터는 저들이 만든 판이 아니라 내가 짜는 판 위에서 움직일 거라고. 이 신복순이가 호락호락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내 며느리와 그 뒤에 숨은 놈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줘야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기꺼이 사기꾼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경자네 집, 낡은 자개장 앞은 순식간에 제 인생을 건 연극의 대본 리딩 현장이 되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신복순 여사님 최종 시나리오라는 글자를 보고 있자니 처음에는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점차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들이 나를 배우로 쓰려 했다면 기꺼이 배우가 되어주리라. 다만 연출도 결말도 모두 내가 정하는 무대 위에서 말이죠. 저는 옆에 있던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자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이대로 저것들한테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어. 내가 저것들보다 밥그릇은 몇만 개는 더 챙겨 먹고 살았는데 고작 저런 애송이들한테 당할 수는 없지 않겠니? 경자는 제 눈에 서린 결심을 읽었는지 걱정스러우면서도 든든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아, 너답다. 그래, 뭐부터 하면 되겠니? 내가 뭐든 도와줄게. 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세운 계획의 얼개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 며느리와 그 사기꾼 일당을 다시 만날 테니 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달라고요. 당연히 아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 줄 알고 엄마가 직접 나서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 시나리오 파일만 있어도 충분해요. 도현아, 내 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경찰에 신고하면 고유라와 그 박 팀장이라는 작자는 잡히겠지.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진짜 몸통은 뱀처럼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다. 저들에게 이미 돈을 잃었거나 앞으로 잃게 될 다른 불쌍한 노인들이야. 이 기회에 저 사기단 전체를 일망타진하려면 저들이 스스로 모든 증거를 내놓게 만들어야 해. 그러려면 우리가 직접 덫을 놔야 한다.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미끼로 써요? 제가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요? 위험하지 않아.
내 곁에는 경자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는 너도 있을 것 아니냐. 무엇보다 엄마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단다. 평생 자식 입에 밥 넣어주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구른 세월이 얼만데 고작 저런 하룻강아지들을 무서워할 것 같아. 너는 엄마를 믿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주면 된다. 이건 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다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더니 이내 결심이 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 계획대로 할게요.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 약속해 주세요. 아들의 든든한 약속을 받아낸 저는 드디어 계획의 첫 단추를 꿰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 인생 최악의 악역, 며느리 고유라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저는 경자 앞에서 본격적인 연기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살짝 떨리게, 말투는 조금 어눌하게, 그러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은 슬쩍 비치는 그런 복합적인 연기가 필요했어요. 경자야, 내 목소리 톤 어떠니? 너무 연기하는 티가 나나? 아니, 아니. 딱 좋아. 금방이라도 사기당할 것 같은 순진한 노인네 목소리야. 친구의 짓궂은 칭찬에 한번 웃고 나서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자의 핸드폰으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연결음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경자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죠. 마침내 잔뜩 경계심이 서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유라야, 나다. 시험이다. 연습한 대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띄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온 식구들이 어머니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껏 어디서 뭘 하신 거예요? 걱정했어요, 정말. 걱정했다는 말에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죠. 저는 더욱 몸을 움츠리는 척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너랑 시장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하다. 너 고생 많이 시켰구나. 그래서 지금은 어디신데요? 도현 씨가 지금 어머니 찾으러 나갔어요. 옛날에 살던 동네 오랜 친구 집에 와 있다. 그런데 아가, 내가 아까 너한테서 도망친 게 실은 무서워서 그랬던 거다. 무섭다니요? 뭐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어수룩하고 순진한 목소리를 꾸며내 말했어요. 너가 말한 그 좋은 투자처 말이다. 갑자기 그렇게 큰돈 얘기를 하니 평생 땅 파서 벌어온 이 늙은이가 겁을 먹었던 게지. 그런데 여기 와서 친구랑 밤새 얘기를 나눠보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돈을 불리며 산다더구나.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아. 혹시 그 얘기 내가 오해한 거라면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여기서 머뭇거리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말이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땅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팔렸거든. 꽤 큰 돈인데 이걸 그냥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것도 영 아닌 것 같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래서 말이다. 너만 괜찮다면 그 박 팀장이라는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내가 오해한 거라면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싶고. 땅과 큰돈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언제 차갑게 굴었냐는 듯 한순간에 꿀이 떨어질 듯 상냥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정말요? 아이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오해할 뻔했네요.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럼요, 다시 만나 뵈야죠. 우리 박 팀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분인데요. 제가 잘 말씀드려서 어머니 특별히 VIP로 모시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내일이라도 어머니 계신 곳으로. 아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황급히 끊었습니다. 저들의 소굴로 제 발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아니다.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런데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맞니? 내가 워낙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잘 속아 넘어가거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나서.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쩌니? 아가, 너가 나한테 좀 알려주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분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니? 제가 불안해하며 조언을 구하는 연기를 하자 며느리는 신이 나서 제게 연기 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어머니,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박 팀장님 만나면 일부러 너무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어수룩해 보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잘 먹혀요. 돈은 많은데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 순진한 어르신처럼요. 아시겠죠?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시면 된다니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경자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안심시킨 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오전에 내가 자주 가는 노인복지관에서 보면 어떻겠니? 거기 강당이 아주 넓고 조용해서 중요한 얘기 나누기도 좋고 무엇보다 내가 마음이 편하잖니. 그리고 마침 내 친구들도 좋은 투자처 있으면 자기들도 좀 알려달라고 성하거든. 잘 되면 다 같이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니? 좋은 일은 나누면 좋다고 하지 않더냐. 다 같이 투자라는 제가 던진 가장 큰 미끼를 며느리는 덥석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한 톤 높아졌어요. 복지관요? 어머, 어머니. 너무 좋죠. 그럼요, 그럼요. 친구분들도 함께라면 저희야 대환영이죠.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어머니 자주 가시는 그 복지관 강당에서 뵙는 걸로 해요. 제가 박 팀장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덫에 걸려든 줄도 모르고 신나서 제잘거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연극의 주인공인 제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노인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경자도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요. 복지관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어르신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을 식당이며 바둑두는 장기판이며 물리치료실까지 찾아다니며 오늘 있을 이벤트를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최 영감님, 오늘 강당으로 꼭 와보세요. 아주 삐까뻔쩍한 젊은 양반이 와서 앉은 자리에서 돈벼락 맞는 법을 알려준다네요. 김 여사, 오늘 화투는 그만 치고 강당으로 와. 한 달에 원금의 2배를 벌게 해준다는데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제 말에 친구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복순이 너가 단단히 홀렸구나 하고 혀를 차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하나둘씩 강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강당은 30명이 넘는 어르신들로 가득 찼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아들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며 알렸습니다. 아들은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친구 몇몇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출동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약속 시간인 10시가 되자 복지관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한껏 치장한 며느리와 기름진 머리를 하고 번지르르한 명품 짝퉁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박 팀장이라는 자가 틀림없었어요.
그들은 강당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을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감추지 못할 탐욕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월척들이 그물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보란 듯이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와, 친구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머니 친구분들이시구나. 제가 어머니 며느리 고유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슬며시 뿌리치며 박 팀장이라는 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죠. 미래자산 컨설팅 수석팀장 박성철.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래자산? 그게 뭐 하는데요? 나는 그런 어려운 말은 영 모르겠는데. 어르신.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어르신의 소중한 쌈짓돈을 저희가 활기차게 깨워서 몇 배, 몇십 배로 불려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어르신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산타클로스라고나 할까요? 박 팀장은 유들유들한 말투와 과장된 몸짓으로 어르신들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단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투자 설명회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영어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번쩍였지만 그의 말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에게 돈을 맡기시기만 하면 강남에 빌딩을 살 수 있다. 저는 그의 허황된 말이 한참 이어지던 도중 일부러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어설픈 연기에 막이 오른 것이죠. 저기요, 팀장 양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돈 벌기가 쉬우면 팀장 양반은 왜 직접 안 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돈으로 하면 더 많이 벌지 않겠어? 제 돌발 질문에 박 팀장의 번지르르한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당에 모여있던 어르신들도 그러게 말이야 하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박 팀장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어르신. 저희 회사는 더 많은 분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나누어 드리는 것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회사네.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글씨가 깨알 같아서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혹시 잘못되면 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오? 내 피 같은 돈인데 원금은 꼭 보장이 되는 거지요? 제 질문은 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원금 보장이라는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점점 더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과 며느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가자 제 옆에 앉아있던 바람잡이, 친구 경자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경자는 일부러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복순아, 너 저 양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큰아들이 변호사잖아. 이런 중요한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한테 꼭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팀장님 괜찮으시죠?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이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주고 정말 안전한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 아들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순진한 노인들만 상대하며 쉽게 돈을 벌어왔던 그들에게 오늘 이곳 노인복지관은 마치 사자굴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박 팀장은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이미 심하게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아하. 그럼요, 그럼요. 변호사님께 검토받아 보시면 저희야 더 좋지요. 저희 회사는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하니까요. 하하.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강당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사방에서 포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신네들 회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한번 봅시다. 왜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야? 이거 딱 보아하니 사람 등쳐먹는 다단계 아니야? 궁지에 몰린 박 팀장은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저를 죽일 듯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문자로 보냈던 지금이야라는 신호를 받고 강당의 뒷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바로 제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딱 봐도 똑똑해 보이는 젊은 친구 두어 명과 함께였죠. 아들은 성큼성큼 연단으로 걸어오며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들은 완벽하게 철없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팀장을 돌아보며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신복순 여사 아들 배도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니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박성철 팀장님 맞으시죠? 우선 팀장님의 신분증과 회사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인 신원 확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전문적인 용어가 섞인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요구에 박 팀장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아까 제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얇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명함을 마지못해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그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즉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명함에 적힌 미래 자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명으로는 어떠한 법인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주소지를 검색해보니 강남의 한 낡은 세탁소로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명함에 적힌 사업자 등록 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박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혹시 유령 회사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강당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유령 회사라는 말에 어르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모두의 시선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진 박 팀장과 며느리에게로 향했죠.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직감한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상냥하고 가식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진 제가 처음 보는 괴물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투자하고 싶다고 돈 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사람들 앞에서 내 뒤통수를 쳐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당신 아들, 내 남편은 맨날 벌어오는 것도 시원찮아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짓밟아야 속이 시원하세요?
평생 나한테 시어머니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망치려고 하냐고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지긋지긋한 고부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비겁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아가 시끄럽다. 어디서 가짜는 연기를 하고 있어. 너가 나한테 뭘 잘못했냐고 물었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 너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너가 어제 나한테 전화로 이 자리에서 나더러 어떻게 연기하라고 직접 가르쳐 줬는지 말이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흥분해서 말했던 목소리. 어머니, 그냥 조금 어수룩해 보여도 괜찮아요. 돈은 많은데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 순진한 어르신처럼요. 아시겠죠?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조용한 강당 안을 휘감으며 모든 사람의 귓속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함을 토해내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대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어르신들의 경악 어린 탄식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세상에, 저게 제정신이야? 자기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연기 지도를 한 거였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분노에 찬 웅성거림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아니 한 줌 재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멍하니 저와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는 그 텅 빈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연극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절망감만이 감돌았죠. 옆에 서 있던 박 팀장이라는 자 역시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눈치가 백단인 우리 복지관의 최 영감님과 몇몇 어르신들이 육중한 몸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이, 박 팀장 양반. 어딜 그렇게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고. 당신 우리 피 같은 쌈짓돈 등쳐먹으려고 사기친 거 맞지, 이놈아. 최 영감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르신들, 이건 정말 오해십니다. 저는 저 여자 고유라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모든 건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듯 박 팀장은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하고 비겁한 모습에 넋을 잃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내가 시켰다고. 박성철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도박 빚에 허덕이던 나한테 접근해서 시어머니 재산만 빼먹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바람 넣은 게 대체 누군데? 당신이 그랬잖아. 시어머니만 한번 제대로 구슬리면 내 빚도 다 갚고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다고 매일같이 나를 조종한 게 바로 당신이잖아. 두 사기꾼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추태에 에잇, 더러운 것들 하며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죠.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아들 도현이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경찰의 등장에 아수라장 갔던 강당 안의 소란은 순간적으로 멎었습니다. 사기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미래 자산 컨설팅 관계자 박성철 씨와 고유라 씨 맞으십니까? 한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두 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동안 며느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하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반면 박 팀장은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까지 제 아들에게 소리쳤죠. 이봐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어. 내가 당신 마누라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당신 마누라가 얼마나 헤프게 돈을 썼는지, 명품에 미쳐서 무슨 짓까지 했는지 내가 경찰서 가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말할 거라고. 당신도 그 여자 때문에 인생 종치게 될 줄 알아. 그 추악한 절규는 강당 문이 쿵 하고 닫히면서 희미해졌습니다. 끔찍했던 소란이 모두 끝나고 강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참고 또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했습니다. 아들이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해 주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바로 그때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르신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제게 다가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치던 박수가 순식간에 강당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어요. 아이고, 신복순 여사.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복순이 너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있는 늙은이들, 평생 모은 쌈짓돈 저 하이에나 같은 놈들한테 다 갖다 바칠 뻔했네. 지혜가 정말 대단해. 우리가 다들 복순이 덕분에 살았어. 오늘 점심은 우리가 다 쏠게. 친구 경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평소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최 영감님마저 제게 다가와 어색하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먼. 신 여사,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마터면 내 아파트 보증금 날릴 뻔했소.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비로소 제가 아주 중요하고 옳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룩졌던 추석 아셔침은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의 날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의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굳게 다문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큰 충격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전부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멈춰 서고 시동이 꺼졌지만 아들은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차 안을 비추는 가운데 아들은 결국 핸들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죽여 끄끄거리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가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엄마를 그런 끔찍한 위험에 혼자 빠뜨리고.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 자식의 눈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덩치만 산만한 아들이 온몸을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쓸어주며 최대한 담담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현아, 고개 들어라. 뭐가 죄송해. 너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도 깊다고 했다. 20해를 넘게 같이 산 부모 속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물며 작정하고 너를 속인 사람의 속을 내가 어찌 다 알았겠니. 그러니 너를 탓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통쾌하게 저것들을 다 잡아넣지 않았니. 그러니 그만 울어.
사내 자식이 꼴이 그게 뭐냐? 제 위로에 아들은 겨우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들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어요. 사실은 엄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유라 씨가 갑자기 비싼 옷을 사입고 외박도 잦아지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냥 제가 돈을 못 벌어와서 스트레스 받나 보다 하고 애써 넘겼어요. 제가 무서워서 외면했던 거예요, 엄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아, 그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칼로 무 자르듯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법이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생각해 보거라. 이혼을 하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하든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거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알겠니? 저는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가혹한 선택의 무게는 온전히 제 아들 도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한참 후에야 겨우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어요. 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추석 밤하늘의 둥근 달이 어쩐지 오늘따라 유난히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철과 고유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이 벌인 사기 행각의 전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찾아간 경찰서에서 우리는 담당 형사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서류 뭉치에는 며느리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고유라 씨는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져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고유라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였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기단은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로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전문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박성철은 그 조직의 중간 관리자급이었고요. 그리고 제 며느리 고유라는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이 사기 조직에 제 발로 찾아가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음 목표물로 바로 시어머니인 저를 지목했다는 것이었어요. 제 재산 규모를 알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VIP 고객으로 유치해 오면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고 큰돈을 만지게 해주겠다는 박성철의 제안을 덥석 문 것이었죠. 모든 진실을 전해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 굳은 표정으로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돈 때문에 벌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아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목에 칼을 들이대려 했던 강도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칩거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매일같이 아들 집을 찾아가 밥을 챙겨 먹이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 씨를 한번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같이 가주시겠어요?
저는 아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수년을 부부로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어찌 칼로 베어내듯 쉽게 끊어낼 수 있겠어요.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에서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화려하고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푸석푸석한 머리카락과 혈색 없는 얼굴,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며느리는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우리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평생 어머니랑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요. 네, 제발요. 제가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시면 정말 새 사람이 될게요. 며느리는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저는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절박함과 이기심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며느리가 제게 애원했어요. 어머니가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어머니가 용서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아가, 너는 지금 너의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구나. 내 죄는 돈 때문에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남편의 믿음을 짓밟았고 이 시어미의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며 너와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늙은이들의 피 같은 돈까지 탐냈어. 그게 너의 진짜 죄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냐?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도 그럴 자격도 없다. 너를 용서하는 건 내 몫이 아니야. 법의 심판을 받고 내가 저지른 죗값을 온전히 치르거라.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골100번, 골1000번 되새기며 살아. 다시는 내 아들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저를 따라 일어섰죠. 우리는 등 뒤에서 여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고 절규하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차가운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결심이 선 한결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차려준 저녁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추석날 이후 처음으로 우리 두 식구는 아주 길고 또 아주 조용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제 삶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악연을 끊어낸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고 저 역시 그런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며 제 삶을 살아갔죠. 특히 제가 매일같이 나가던 노인복지관은 이제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사기꾼을 잡은 이야기가 복지관을 중심으로 온 동네에 영웅담처럼 퍼져나간 덕분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신복순 여사님 오셨네. 사기꾼 잡는 명탐정. 언니,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언니 덕분에 내 퇴직금 지켰잖아. 저는 어딜 가나 어르신들의 환대를 받는 복지관의 최고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 경자는 제 옆에 꼭 붙어 다니며
마치 연예인 매니저처럼 제 자랑을 하고 다니기 바빴죠. 우리 복순이가 말이야, 젊었을 때부터 아주 야무지고 똑똑했다니까. 하며 어깨에 힘을 주는 친구를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지관 사무실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자신을 한 방송국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복순 어르신. 저는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의 이 작가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겪으신 그 금융 사기단 검거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대단하긴요. 그냥 제 돈 제가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예방에 대한 특집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그때의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방송 출연이라니.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작가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늙은이일 뿐이에요. 방송에 나가서 할 말도 없고 얼굴 팔리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끈질겼어요. 어르신,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과 같은 수많은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들려주신다면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부디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저는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경자를 불러 모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주책맞게 방송에 나가서 뭘 하겠니? 그냥 안 한다고 했어. 엄마,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저는 엄마가 방송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걱정되기는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 복순아. 도현이 말이 맞다. 너의 그 용감한 이야기가 그냥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로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니? 내가 나서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지. 이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들과 친구의 적극적인 지지에 제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와 박 팀장에게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도 단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다른 어르신들이 저런 하이에나 같은 놈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봐 그게 더 화가 났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그 위험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이 지독한 사건을 겪어낸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이 선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할게, 방송.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신복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늙은이들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와야겠다. 제 결정에 아들과 경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이막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기꾼을 잡는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제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희망의 이야기로 거듭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경자는 저희 집에 와서 제 옷이며 머리며 온갖 참견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복순아, 너무 화려한 옷은 안 된다. 사기꾼들하고 똑같아 보일 수 있어.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면 기에 눌려 보이니까 이 옥색 가디건이 딱 좋겠다. 친구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옷을 갈아입고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방송국은 그야말로 별천지 같더군요. 높다란 건물과 그 안을 바쁘게 오가는 젊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조명들을 보니 괜히 주눅이 들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과연 내가 이곳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되자 저를 섭외했던 젊은 이 작가라는 분이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작가의 따뜻한 격려에도 좀처럼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아들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잖아요. 그냥 복지관 친구들한테 얘기해준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고 오세요. 아들의 든든한 응원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신복순 어르신 스튜디오 들어가실게요.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거대한 촬영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십 개의 조명과 커다란 카메라 여러 대가 마치 거대한 기계 눈처럼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단상에 마련된 푹신한 의자에 앉자 제 옆자리에는 인상 좋은 중년의 남자 진행자가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 속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신복순입니다. 제 소개가 끝나자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날 아침의 사건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 추석 아침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왕래도 없던 며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했다고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심정이랄 게 있나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철이 들었나 싶었죠. 결혼하고 5년 동안 명절 아침에 얼굴 한번 비춘 적 없던 아이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와서 밥을 차려주겠다는데 기특하다는 생각도 아주 잠깐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친절이 너무 과하고 어색해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억지로 올라간 기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더군요. 저는 그날 아침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향하던 순간의 불안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절박한 외침, 그리고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 순간의 공포까지. 제 이야기에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 분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이 쥐는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도망치신 뒤에 곧바로 반격을 준비하셨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숨기 바빴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었던 건가요? 용기랄 게 있나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단순히 내 돈을 노린 것을 넘어 내 아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나라는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처럼 힘없는 다른 늙은이들이 저들에게 똑같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내 손으로 직접 갚아줘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땅의 늙은이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작전을 짜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미끼를 던지고 수많은 어르신 앞에서 사기꾼들의 가면을 벗겨냈던 그날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방청석에서는 연신 감탄과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특히 제가 녹음기를 꺼내 들고 며느리의 거짓 연기를 폭로하던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방청객이 약속이나 한 듯 일어나 제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니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니까요. 녹화가 모두 끝나고 저는 진행자와 작가,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스튜디오를 빠져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은 눈가가 빨개진 채 저를 와락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제가 출연한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저는 아들, 그리고 경자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방송을 시청했어요. 전문가의 편집을 거친 제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저희 집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친척들, 복지관 친구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며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비슷한 전화를 받고 이상한 투자 설명회에 가신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어르신 방송 보고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님, 정말 멋있으세요. 할머님 덕분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감사 전화와 응원 문자에 저는 어리둥중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또 가장 보람있게 만든 전화도 있었어요. 멀리 지방에 산다는 한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저 방송 보고 전화드렸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똑같은 수법의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셨어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누워만 계세요. 만약 그때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우리 엄마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다른 분들이라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흐느끼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요. 그 결심이 서자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방송 이후 저를 찾는 곳이 많아졌어요. 전국의 노인복지관이며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노년 금융 사기 예방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하게 또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사기 잡는 할머니 강사로 전국을 누비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제가 파멸시킨 사람들의 시간도 그들의 공간에서 흐르고 있었죠. 어느 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박성철과 고유라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성철은 상습 사기 및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고 제 전 며느리였던 고유라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사기 조직의 몸통까지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르신께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되었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차가운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소식에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져 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며느리였던 아이. 그릇된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에 반해 제 아들 도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일에도 더욱 매진했고 주말이면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느 주말 아들은 저를 데리고 아주 근사한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한턱 쏘고 싶어서요. 엄마 요즘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지셔서 아들이 밥 한 번 사드리기도 힘드네요. 얘는 무슨 소리냐? 너 돈 벌어서 나한테 쓰지 말고 너 좋은 데 써. 장가도 다시 가야지. 에이, 엄마도. 저는 아직 생각 없어요. 지금은 그냥 엄마 아들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 저 승진했어요. 이번에 과장으로 발령 났어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이혼의 아픔에 허우적거리면서 제 인생을 다 망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어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법을요. 엄마는 제게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의 스승님이세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아들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아주 오랫동안 마주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제가 기댈 수 있을 만큼 훌쩍 커버린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은 아들뿐만이 아니었죠.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최고의 조력자인 친구 경자와 복지관 친구들과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경자는 제 수석 매니저를 자처하며 제 강연 스케줄을 관리하고 운전기사 역할까지 해주는 등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챙겨주었죠. 복순아, 너 다음 주에는 부산으로 강연 가야 하고 그 다음 주는 광주다. 스케줄 빡빡하니까 몸 관리 잘해야 해. 알았다, 알았어. 경자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몰라. 그러던 어느 날 경자와 복지관 친구들이 제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복순아,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갈까? 내가 사기꾼들 잡은 기념으로 말이야. 너 덕분에 우리 쌈짓돈도 지켰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대접해야지.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생애 첫 우정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행선지는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제주도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도착한 제주도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저와 경자, 그리고 최 영감님을 비롯한 복지관 친구들 대여섯 명은 마치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처럼 제주의 풍경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고 유명한 폭포 앞에서 사진도 찍고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우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숙소에 둘러앉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최 영감님이 분위기를 잡으며 말했죠. 다들 신 여사한테 고맙다고 술 한 잔씩 올리자고. 신 여사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쯤 땅을 치고 울면서 약주가 아니라 깡소주나 마시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신 여사를 위하여, 위하여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유쾌하게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다들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자식들한테 서운했던 이야기, 늙어가는 몸이 서글픈 이야기, 먼저 간 영감과 마누라가 그리운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제주의 밤을 웃음과 눈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강남의 빌딩이나 통장 속의 돈이 아니라 바로 지금처럼 내 옆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요. 그 어떤 값비싼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에 청명한 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헤매며 공포에 떨고 있었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 기억이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거나 두렵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몹시 아팠지만 결국 이겨냈던 성장통의 기억처럼 아련하고 또 단단한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추석 전날 아들이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맛있는 거 해 먹어요. 제가 엄마 조수 노릇 셔실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제 옆에 서서 서툰 솜씨로 전부치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을 붙이다 말고 하나를 집어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릴 적 명절 때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그 꼬마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여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도현아, 너 어릴 때도 꼭 그렇게 전부치기 무섭게 옆에서 다 집어먹었잖니.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에이, 엄마. 이거 맛이 잘 됐나 안 됐나 전문가가 검수하는 거거든요. 합격.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아들의 너스레에 우리는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살벌했던 아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롭고 따스한 풍경이었죠.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고 탕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며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고 저는 제 강연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고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두 사람의 삶에서 그 존재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었죠. 추석 당일 아침 일찍 경자가 과일 한 상자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아, 추석인데 아들하고 둘이만 있으면 심심할까봐 내가 왔지. 나도 이제 식구잖아, 맞지? 경자의 유쾌한 등장에 집안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단출하지만 정성껏 차린 차례상 앞에서
먼저 가신 저희 남편과 경자네 영감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차례를 마치고 셋이서 밥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 밥그릇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고 저는 경자의 그릇에 나물을 덜어주었죠.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평범한 아침 식사 시간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값지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1년 전 그날 며느리가 저를 속이기 위해 차려주겠다던 그 어색하고 불편했던 아침 식사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평생 알지 못하겠지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방송을 보던 경자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야, 가족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인가 싶다. 수십 년 같이 살아도 남보다 못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자식보다 더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만히 제 옆에 앉은 아들과 경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 있고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제게 남은 진짜 가족이었죠. 끔찍했던 시련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진짜 내 사람과 가짜 내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주었고 제 곁에 남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과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던 평화로운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며 알게 된 다른 지역의 한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신 선생님,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스미싱이라는 거 맞죠? 자녀가 보낸 추석 선물, 주소지를 확인해 주세요 하고 인터넷 주소가 찍혀서 왔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안 들었으면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감사 인사에 저는 제 마음이 더없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1년 전의 투쟁이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평화로운 추석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사기 잡는 할머니 강사, 신복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시작했던 강연이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 심지어는 경찰청에서까지 초청을 받는 어엿한 전문 강사가 되었죠. 어느덧 제 하루 일과는 꽤나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게 온 이메일이나 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제 강의를 듣고 보이스피싱을 피했다는 감사 인사도 있고 자식보다 더 살갑게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안부 인사도 담겨 있어요. 얼마 전에는 강원도 산골에 사신다는 한 할아버지에게서 삐뚤빼뚤한 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신복순 선생님께. 나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무지렁이 늙은이입니다. 얼마 전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고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끊어라고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검찰이라면서 전화가 와서는 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하마터면 평생 모은 밥 한 돈을 다 날릴 뻔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에 대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 내가 신복순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람이야. 어디서 가짜는 사기를 치려고 들어. 하고요. 그랬더니 그놈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이런 편지를 읽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내가 겪었던 아픔이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활력이 되어줍니다. 오후에는 주로 강연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세상이 어찌나 빠르게 변하는지 사기꾼들의 수법도 매일같이 진화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수법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문도 꼼꼼히 읽고 인터넷 검색도 배우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유튜브까지 챙겨봅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저보다 더 신세대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곤 하죠. 강연이 있는 날이면 저는 가장 아끼는 옥색 가디건을 곱게 차려입고 강단에 섭니다. 수많은 초롱초롱한 눈망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이야기들을, 제 모든 진심을 다해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는 사람,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못 배웠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와 의심할 줄 아는 눈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전화를 끊으세요. 자식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문자 절대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우리 인생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 아닙니까?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치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제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죠. 강연이 없는 날이면 저는 평범한 할머니 신복순으로 돌아옵니다. 복지관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고 아들 집에 가서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오기도 하죠. 제 삶은 이제 강사 신복순과 할머니 신복순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길고도 서툰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 삶을 통해 얻게 된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끔찍한 사건은 어쩌면 제게 온 위기이자 가장 큰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여느 노인들처럼 조용히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며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시련을 통해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저 자신도 몰랐던 큰 용기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계신가요? 부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당히 맞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세요. 이 이른이 넘은 할머니도 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이 늙은 시어미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